빅데이터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제도, 이번 시간에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건가,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나 궁금하실 거예요.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빅데이터의 어두운 면도 함께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그 양쪽 면을 다 살펴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빅데이터라는 게 있었나? 찾아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미 한 생명체의 유전자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미 80년대부터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을 모두 참가해서 초거대 과학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3년에 이것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완료는 됐지만 이게 정말 빅데이터 분석인가 하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정보학이라고 신생학문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사실상은 현재에 나온 용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가 많은 그런 데이터를 조사한 케이스로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놈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도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여기서 알아볼 빅데이터를 대표하는 과거의 사례라고 찾아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빅데이터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빅데이터는 가치 창출을 위한 연료다. 빅데이터 자체로서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연료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차세대 이슈로 특히 떠오른 이유는 이미 IT 내지는 ICT, 요즘은 이제 I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CT의 주도권이 데이터로 상당히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과 관계, 세상을 담는 이 데이터가 이제는 기업과 국가와 어쩌면 개인에게까지도 미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의 원천 등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빅데이터의 근본은 정보인데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진입을 하고 또 안 하고의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부, 또 개인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역할이 어디까지 진화될 것인가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자, 빅데이터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생태계가 성립이 됐고, 물론 아이폰이 나온 다음부터 성립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의 개혁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거를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앱스토어의 세상이죠. 그 앱스토어에서 수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앱들 속에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어디서나 꺼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정보를 거기에 담아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지인 간의 네트워크, 관계, 그 사람의 행태, 이런 것들이 발달로 많은 양의 정보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인 구글의 CEO는 전 세계에서 이틀 단위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2003년까지 인류 문명의 시작 시점입니다. 시점에서 2003년까지 생산된 데이터 양과 동일하다. 전 세계에서 이틀 단위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태초부터 나온 데이터 2003년까지 끊는 거죠. 대략 2003년까지 끊는 이유는 뭐냐면 2003년부터 서서히 모바일의 세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바일이 아직은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라기보다는 통신사업자와 기기사업자의 어떤 그런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해야만이 많은 데이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아직 그때는 초고속 유선 인터넷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3년부터 마이스페이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틀 단위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그 이전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양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감히 에릭 슈미트가 2012년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이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나 우리의 손놀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위해서 넣는 우리의 일반적인 정보도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손짓에 의해서 남겨놓은 나의 행태들, 이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업입니다. ICT 서비스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모바일 센서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비즈니스 데이터에 집중하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IT 기업들의 속성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들을 앱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의미부여가 힘들었던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상태나 행태를 파악하고 전략, 특히 마케팅 전략이나 운영 전략, 판매 전략을 짜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데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데이터의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가 이전에도 있었냐? 빅데이터가 시대가 이전에도 있었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개념 프로젝트 하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런 디바이스나 앱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서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폭증을 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2008년 이래로 데이터는 해마다 5배 이상이 폭증이 됐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이미 빅데이터는 10년 전부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대 초부터 CRM은 이제 기업들이 고객의 거래 행태, 고객이 남겨놓은 다양한 로그 데이터, 고객이 남겨놓은 뭐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고객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서비스는 아직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 이전에 정형 데이터,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으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기업이 어느 서버에 저장을 해서 엑셀을 돌려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관리, 그런 것들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사용자의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MB, GB, TB, PB, EB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좀 더 나가면은 ZB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패스 기억나시죠? 또 기가까지는 여러분 또는 나는 하드를 샀는데 1TB를 샀어.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가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1000메가바이트가 모이면 1기가가 되는 거고요. 1000기가바이트가 모이면 1테라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1000테라바이트가 모이면 1페타바이트. 1000페타바이트가 모이면 1엑사바이트. 그리고 1000엑사바이트가 모이면 1제타바이트가 된다라고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사바이트로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 3600년 분량의 HD TV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보시면 용어들이 좀 다르죠? 대략 에릭 슈미트는 이 웹 인텔리전스가 한참 진행 중인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는 거는 컨버전스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메가바이트 시대에는 인터넷이 등장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인터넷 PC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메가패스가 등장을 하고 기가패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기가바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웹 인텔리전스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 3G 환경이 되면서 우리는 모바일 컨버전스라는 모바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제는 LTE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소셜 데이터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나 텍스트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용어로 해서 얼마만큼 전송이 되는지의 양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